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같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형태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가난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쪽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언제든 거침없이 나서는 편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나서서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무거운 짐을 드신 분이 있다면 달려가서 그 짐을 나눠서 들어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알아야 할 줄 모르는 외국어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길을 물어볼 때는 직접 가는 방향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제 몸을 활용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항상 부족해서 재물증이 없었고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단언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아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5명의 자식은 모두 나 몰라라 했어요. 그 자식 중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제 부모님이 유일하게 할머니를 모셨다 와서 돌봐주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에게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그 땅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첫째부터 차례대로 나눠주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작은 금액을 받게 했어요. 가장 막내인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형과 누나들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았는데 첫째 형은 자신이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으므로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이 상속받았던 재산에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많은 고생을 했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보태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운 분들이셨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진 않았겠지만 그들은 돈이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가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걸 그냥 가져가라고 압박하는 행동도 없었죠. 자신이 적게 받은 건 이해하고 더 주는 것에 대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에 만족했어요. 돈을 다시 돌려받기도 했죠.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셨지만 결혼 이후로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막내 며느리가 자신을 엄마처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자 매우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없는 살림의 할머니가 살림비를 내셔도 어머니는 불평 없이 받아주셨죠. 어머니는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집에서 할머니를 잘 모실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건강 상태도 좋아 보였고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로움과 허전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신 듯 했어요. 하지만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집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말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행동할 때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저도 할머니의 행동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한눈에 보아도 집안에서 눈치를 주고 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한 분위기를 눈치챘고 어른들을 모실 때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가능한 한 없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라며 오히려 큰 집에서 생활비를 더 올려주면서 할머니가 불편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3년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다고 하시고 안색도 별로 좋지 않으셨죠. 걱정되던 아버지는 할머니를 보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큰 집에 알렸는데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두 분은 다들 일하시는데 무슨 수로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돌봐드리냐는 반응이 왔어요. 짜증스러운 태도로 거들먹거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죠.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파하시니까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관리만 잘한다면 건강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라며 덧붙였죠. 앞으로 병원비나 약값에 대해선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할머니는 제법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큰아버지 댁에서 친정 가족 행사가 있어 다 함께 가야 한다고 부탁드렸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셨어요. 약속한 날짜를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운명인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결국 그 집에서 할머니가 받은 좋은 대우들도 있었었지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두 분이 직접 할머니를 모셔서 마음이 더 편할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비록 생활이 넉넉하지 않고 집이 좁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은 지극히 성심껏 할머니를 모셨고 제가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셔서 집에 혼자 계실 때 할머니가 기다려주시는 게 오히려 제게는 더 좋았어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에는 제가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주고 약도 챙겨드리면서 또래들보다 더 세심하고 책임감이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활은 바쁘지만 우리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하기 시작했어요. 약도 늘리고 통원 치료도 시작하고 중간중간 입원을 하기도 했죠.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함에 따라 우리 집안 형편도 급속하게 나빠졌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려봐도 다들 나도 힘들다는 말뿐이었죠. 부모님은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부업도 알아봤지만 미친 듯이 늘어나는 병원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을 보며 괜찮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힘을 내며 계신 듯 했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연세가 많고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수술을 결정할 수 없어서 병원에서도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한동안 할머니는 집에 꼼짝없이 계셨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나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거나 물어보는 일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언제 집에 오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증상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에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다른 형제들은 고개를 갑자기 돌리며 서로 눈치를 주고 고생했다고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저희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병원비에 쓰인 모든 돈은 빚으로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빚을 갚기 위해 날마다 허덕이고 있었고 저는 그 틈에서 어떻게든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고생만 하시던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온 분들이셨는데 제대로 된 효도할 틈 없이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을 유산을 거부하면서 다행히 그동안 우리 집을 억누르고 있던 빚을 제가 부담하게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행한 일 중에 유일하게 다행한 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저는 고교에서 전자기술을 배웠는데 그 장점을 살려보고 싶었어요. 우연히 사는 곳 근처에 컴퓨터나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수리하는 곳에서 채용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어요. 주 6일 근무하며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저를 받아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학교에서 다양한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것이었어요. 처음 2달은 일보다 배울 것이 더 많은 시간이었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았고 기술을 좋아했기에 생각보다 일이 재미있었어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느라 기대하지 않고 고용했는데 생각보다 쓸모가 있으면서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려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술을 알아가기 힘든데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기술들을 전문가에게 바로바로 직접 배울 기회이니까요. 또한 사장님은 인성도 매우 바르고 좋은 분이셨어요. 곁에 있으면서 배울 점도 많고 존경할 부분들도 많았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친절하기도 하셔서 손님들에게도 항상 사랑받았어요. 그런 점들까지 저는 전부 본받기 위해 노력했죠.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크게 방황은 아니었지만 나름 마음속으로는 의지할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어 주셨어요. 인생에서 본받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에서 중요한 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이끌어 주셨어요. 덕분에 나는 한층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죠. 사장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학 때는 종종 가게로 놀러 오곤 했어요. 동갑인 아이였는데 그래서인지 매장에 놀라면 괜히 반갑고 그러다는데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배웠는데 기억에 남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딘가에서 보고 온 발레를 따라하며 집에서 맨날 흉내를 냈다고 해요.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기에 예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부모님은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동네에 있는 작은 발레 학원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금세 그만둘 줄 알았던 아이는 생각보다 더 열심히 학원에 다니며 배웠고 차근차근 무용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과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를 온전히 뒷바라지 못한 것은 쉽지 않았고 스타킹 하나라도 구입하는데 자신의 힘을 보태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재학 중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평소 맛있는 음식에도 관심이 많고 무용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는 일도 많아서 다양한 음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무용을 배웠다고 해서 마냥 어린 철부지 공주님이 실현될 줄 믿었어요. 알겠어요. 외동딸인데 사장님이 항상 우리 공주님이라고 따님을 부르시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제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민한 깍쟁이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성격도 엄청나게 밝고 적극적이었어요. 가게에 올 때마다 손님들이나 동네 주민들에게도 모두 인사하며 다가서고 친절하고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그 아빠의 그 딸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성격을 사장님과 정말 잘 맞나 봐요.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면서 생업력도 강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요.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덕분에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과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처럼 지내지 않고 일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돈을 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장 보러 가면 쓸 돈이 없는 일들에 대한 경험들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이해가 잘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좋은 친구로서 의미가 컸어요. 그때는 그저 좋은 친구라고만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본가로 돌아와서 근처 유치원에서 영양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본가에 돌아와서 가게가 더 가까워져서 이전보다 자주 오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녀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보다 더 자주 왔던 거였어요. 취직한 뒤에는 얼마 후에 밥 먹자고 하더니 얼마 후에 고백을 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갖춘 그녀가 왜 내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는 정말 음모스럽지만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두 팔 꺾고 뜯어 말리겠다고 생각했던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자녀가 기기에 관심이 없어서 매장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었는데 내가 가족이 되면 실력도 훌륭하겠다고 생각해요. 믿고 물려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꼬박 1년을 연애한 끝에 우리는 결혼했는데요.
사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결혼 같은 거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와 결혼까지 한다니 정말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식 날, 저는 부족하지만 내가 잘할게라며 결국식이 끝나기 전에 엉엉 울고 말았어요. 보통은 신부가 결혼식에서 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아내가 허탕하며 웃어버리고 제가 엉엉 울면서 결혼식이 끝났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완벽했어요. 물론 완벽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기준에서는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집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죠. 다만 아쉬운 점 하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아내를 위로했지만 아이들을 좋아했던 아내는 아쉬움이 크게 보였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슬퍼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제가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공감을 해주기는 쉽지 않았죠. 아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려는 때쯤 몇 년간 병으로 싸우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마치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로부터 몇 달 후 기적적으로 임신 소식이 찾아왔죠. 자연 임신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에는 정말로 기적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슬픈 일도 있었지만 몇 년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날까봐 걱정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아내는 좀 더 행동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과잉보호적이라고 생각하여 나를 나무랐어요. 그러나 아내가 다시 슬퍼하는 것을 보니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주는 것조차 대신해주고 손톱과 발톱도 다 제가 직접 잘라주었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며 핀잔을 주면서도 아내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루하루 배가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되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 작은 손과 발, 얼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붉고 쪼글쪼글해서 제가 상상했던 아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금세 아내를 똑 닮은 예쁜 왕자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나를 안 닮고 아내를 닮은 건 정말로 다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물려주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은 상당히 높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이 살기에는 딱 맞았습니다. 수입은 때로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지만 아내와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서 행복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만 있을 때도 행복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자 아내가 조금씩 복직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들어온 수입만으로는 미래의 저축까지 계획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끝에 1년 동안 더 쉬고 난 후 취직했어요. 다시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전과 같은 일을 했지만 아쉽게도 아내와 아이는 다른 시설에 있었어요.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상대적으로 시간을 더 편하게 활용하여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을 찾아가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아내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목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저희 쪽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어요. 상대방 차가 꽤나 비싼 외제차였는데 수리비만 해도 엄청나고 차량 주인이 변호사라며 자신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내는 이제 막 복직을 한 상태였고 그동안 너무 여유롭지는 않았기에 돈을 모아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고 경위를 파악하니 아내의 운전 실수가 맞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했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갚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운전 중 갑작스레 안 보여 주운하는 번개처럼 된 것 같이 심해요.
흐려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 쪽에 종양 같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급격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아내 뇌에는 악성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수술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라 손을 쓰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우선 치료하면서 지켜보자고 하셨지만 제 기회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수술도 힘든 과정이겠지만 치료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나날이 쇠해지는 아내의 몸을 보면서 황홀한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제 마음을 찢어질 것만 같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웃으면서 괜찮다며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의 모습을 이미 할머니를 통해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아내의 질병이 점차 악화되는 과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아내가 치료를 받은 지 거의 1년이 지난 시기에 아내는 강하게 버티던 끝에 결국 종양에 이겼습니다. 들리는 대로 승자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내는 혹시 아이가 슬플까봐 마지막까지 개구쟁이처럼 웃는 모습으로 아이와 작별을 나눴어요. 항상 밝고 건강하신 아내였기에 그래도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 생각했었지만 아내의 작은 유고를 보고 나니 모든 것이 내 착각이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아들과 나 혼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아들이었지만 엄마랑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며칠 밤낮을 울고 울었어요. 아내의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 집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였는데 가게를 못 열게 되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외출하면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을 것이 없었죠. 사랑하던 제 아이만이 남긴 거예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먼저 집을 유지할 여유가 없어서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갔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자를 갚기 힘들어서 가게를 팔아야 했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나이도 있고 아이도 있어서 상황을 맞출 게 쉽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워서 제 손길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급여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이나 장소 모두가 중요했죠. 겨우겨우 내가 찾던 조건에 딱 맞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시간을 늘려 아침에 데려다주면 밤이 되어서야 함께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인생이 바닥을 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징징거리거나 주저앉아 울 수는 없었어요. 나에겐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아내의 사진을 붙잡고 온종일 울기만 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세상을 떠난 아내를 미워하고 야속하게 여기다가 결국은 그리움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내를 너무 그리우다가 섣부른 선택을 하고 싶은 때마다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어요. 아이가 잤을 때 작은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었어요. 천천히지만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고 우리 아이를 고통 주지 않으려면 빨리 갚고 대학 등록금 정도는 마련해 두자고 결심을 매일 되새겼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이전보다는 제 손길이 덜 필요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자리가 그리워 혼자인 느낌을 받지 않기를 희망했어요. 가급적이면 저녁은 집에 돌아와 함께 먹으려 하고 주말에는 함께 집 근처에서 놀러나가 공원에서 놀아도록 노력했어요. 대단한 추억을 선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아들이 엄마가 없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출근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팔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면서 조금만 다쳤을 줄 알았는데 팔이 엄청 부어올랐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뼈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팔꿈치 아래부터 중간 손가락까지 골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정하고 다음 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후 당분간 2주 동안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 아이를 누가 돌보느냐 하는 걱정이 들었고 회사의 상황을 말하니 퇴원 일정과 일을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탐탁지 않아라 하시더라고요. 딱히 아이를 부탁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서 곤란했는데 다행히도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저녁 시간 정도는 아이가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일하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는 당장 출근하지 못할 사람을 쓸 순 없다면서 자신들도 다른 직원을 알아볼 테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직장까지 잘리고 나니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건강을 많이 못 챙긴 탓인지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뼈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3주 가까이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직 깁스를 하고 한 달 이상 지나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계속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당장 많은 돈을 쓰고 나니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가득했어요. 일단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건져내어야 했고 급하게 지불해야 할 지출을 처리하고 현재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기기 수리는 한 손에 깁스를 한 채로 어려웠고 동네 인력사무소나 건설 현장에서도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집 앞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한번 일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트타임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임금을 받지 못할까 겁나서 간절히 빌었더니 우선 하루만 일해도 된다는 것을 약속받았어요. 사장님이 부모의 무게도 가장의 무게처럼 간주된다며 책임감으로 하루를 버텨냈죠. 무거운 철가방을 들고 건물을 오르면서 배달을 완료했는데 주문은 큰 문제 없이 처리됐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급했다고 해서 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배달 주문이 있어서 집세와 대출 이자를 제때 낼 수 있었어요. 생활비는 힘들었지만 치료가 끝나면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어요. 상반신을 꽂아서 깁스를 풀고 나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변의 지원이 필요했어요. 가능한 몇 주 동안은 팔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며 고정 밴드 착용을 권유하셨어요. 또한 제가 섣부르게 움직여서 앞으로 팔을 움직이기가 불편해진다면 제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극도로 조심하도록 했어요. 그 때문에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고 요즘은 학교 물품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 수입은 계속 늘어나지만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우 어려워졌어요. 사다리가 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다쳤을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만든 이유를 내 스스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깁스를 푼 지도 2달째가 되었는데 다행히 손은 전 상태로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많이 움직이면 찌릿함을 느끼기에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수리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이 움직이거나 특정 자세로 장비를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일이 더디게 진행되었어요. 정식 고용은 아니지만 수리 작업으로 돈을 받는 곳이라 인센티브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한 대라도 빨리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속도가 나지 않아서 자꾸만 스스로를 한심하게 느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책하는 과정에 빠져든 저주. 자식만 불쌍하게 여기느라 아들을 신경 쓰는 것을 잠시 뒷전으로 했어요. 익숙한 날짜에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아들의 생일이 하루 지나 있더라고요. 생일이라고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케이크 한 조각을 못 먹고 하루를 보냈던 아들 모습이 떠올라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햄이랑 소시지도 잔뜩 넣고 아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끓여주어야겠어요. 슈퍼에 가서 재료를 골라내려 줄을 서 있는데 앞쪽에서 약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얼핏 보니 한 어르신이 슈퍼 사장님과 신랑이를 비축하시는 듯 했어요.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하니까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마음가짐으로 서 있었죠. 하지만 신랑이는 계속되었어요. 다시 살펴보니 연세가 꽤 많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와 낡고 허름한 옷차림을 입고 계셨어요. 얼핏 보면 지나가던 노숙인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말쑥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혹시 차림새나 겉모습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진 건가 해서 그러면 도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뒤를 기울였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라면을 구입하려고 하시는데 돈이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에 국가에서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매우 배고픈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돈이 조금 모자라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손바닥에 100원짜리 동전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 손에 있는 햄과 소시지를 바라보았다. 하나의 햄이라도 할아버지애라면 한 봉지의 가격보다 비쌀 것이라는 고민이 잠시 들었지만 결국 그 고민은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사라졌다. 나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아들을 위해서만 한 번 사주는데 그것을 포기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애써 다른 것을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했다. 아이가 할아버지와 사장님이 서로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본 그 순간 눈에 씩씩거리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길게 씩씩거리던 후에 결심한 듯이 자신이 들고 있던 두부를 비어있는 장바구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걸음을 쿵쿵 걸으며 사장님과 버리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과 할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아예 안 내시는 것도 아니기에 단지 약간 모자란 경제적 상황만이지만 한번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며칠 뒤에 돈이 나오면 갚겠다고도 하셨는데 정말 너무 하셨네요. 제가 10,000원으로 결제할게요. 그리고 남은 잔액은 할아버지께서 오셔서라면 다 사실 때까지 계산해 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10,000원을 내고 갈 테니까 또 배고프면 와서 꼭 라면을 사가세요. 그러더니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10,000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또래의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당당함과 패기가 나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우렁차고 말투는 또 얼마나 야무진지. 세상에 저런 아이도 있나 싶었죠. 그리고 자신이 장 보려던 돈을 선뜻 할아버지를 위해 가져간 것입니다. 주고받은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일당을 가슴에 품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라면 하나를 사는 듯이 돈이 부족한 할아버지보다 제가 가진 돈이 더 많은 때 저는 왜 그 돈이 아까워 힘들어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지더라고요. 어른으로서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데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저렇게 깨달음을 얻고 있다니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고 있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얼른 여자아이를 따라 뛰어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아이를 겨우 불러 세울 수 있었어요.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 아까 슈퍼에서 정말 멋진 게 있더라. 아저씨가 어른인데 그런 상황에서 즉시 나서지 못한 것을 보니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원래는 아저씨가 했어야 했는데 내가 대신해서 받아줘. 아까 아이가 내밀었던 10,000원을 내밀었어. 아이는 받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빨리 받으라고 아이의 손바닥 위에 두고 그냥 뒤돌아서 집으로 뛰어갔어. 그날 저녁 아들에겐 좋아하는 해물을 못 살펴주고 계란 후라이와 참치캔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늦은 생일을 축하했어. 부끄러움에 슈퍼에서 급히 나오느라 재료를 제대로 사오지 못한 게 원인이었는데 그렇게 별거 없는 밥상마저도 아들은 아빠가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다며 웃으면서 먹어주더라고요. 아들의 웃고 있는 모습과 슈퍼에서 여자아이가 돈을 내는 모습이 계속 가슴에 남았고 이제 한심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대신 못난 어른 대신 힘을 내주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정신을 차려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다시 열심히 일을 했고 인터넷으로 골절 이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온찜질, 냉찜질, 마사지 등이 필요한 것은 다 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것이긴 하지만 덥고 불편했지만요. 의욕이 부족해서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밴드까지도 열심히 활동했어요. 중간중간 마사지나 찜질을 하면서 기기를 수리하는 속도도 높였죠. 몇 주 뒤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대리운전도 시작했어요. 아이가 자는 밤에 외출해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빨리 돈을 벌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들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었다면 추가 작업을 거부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태권도 학원을 보내주고 주말에도 근무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지 어느새 7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는 숨을 쉬는 시간조차 돈을 벌어들인 것 같아요. 잠을 자는 시간도 모르겠을 만큼 밤낮을 굴복하는 일로 인해
3년 차에는 남아있는 대출 잔금을 상환했고 5년 차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노트북을 직접 수리해주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신속하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전국 각지에서 소포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요가 많아져서 직원 1명을 더 고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2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활발히 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리뿐만 아니라 케이스나 액세서리도 판매하고 액정 스크린도 교체해드립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노트북 관련하여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는 전부 저희 매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 생일 파티를 여는 등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큰 케이크를 두고 파티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리지 않고 꾸준히 기부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하고 매달 아들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식사 도우미와 세탁도를 도와주며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날도 아들과 함께 봉사를 하러 복지시설에 가는 날이었어요. 봉사자들은 제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서 한 여성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와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들도 동갑이라 서로 잘 통할 것 같다면서 소개해 주셨어요.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일종의 소개팅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상대 여자분도 굉장히 수줍어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기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테이블에 같이 앉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혼자 아이를 키워온 데다가 아이들의 나이도 동갑이라서 이래저래 말이 잘 통했어요. 원래는 얼마 전까지 다른 지역에서 지내면서 복지시설에서 봉사하셨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같은 재단에서 운영 중인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방문하다니 감사합니다.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동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을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자녀들을 보내는 학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자녀들이 자주 가거나 좋아하는 장소들은 어디인지 등을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라도 하자고 하며 작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가량 지난 후 우리는 자녀들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여성분의 딸이 이 동네에 얼마 안 됐으며 친구도 없고 곧 방학이라 몇 달 동안 심심하고 외롭게 보낼까봐 걱정했었는데 방학 전에 같은 동네 친구를 함께 만나자고 생각 중이에요. 사귀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라고 해서 배드민턴을 치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간식과 배드민턴채를 챙겨 공원에서 만났어요. 멀리서 그분과 딸이 오는 걸 보고 딸의 모습이 어딘가 매우 익숙했어요. 설마 하면서 점점 다가오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이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너무 놀라 입이 다물려 말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번갈아 그 엄마와 아이를 보았죠. 두 사람 모두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어요. 설명을 해야 했지만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옆에서 팔을 흔들어준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일단 자리에 앉은 후 저는 딸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혹시 아이에게 초등학생쯤 슈퍼에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라면을 대신 사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라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이내아 혹시 하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저는 민망함에 뒷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아이의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서 저희는 당시 그 일을 회상하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따라오며 미안하다며 다시 10,000원을 주셨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때 갖고 있던 10,000원이 전부였지만 솔직하게 내주는 모습을 보고 어른으로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어르신에게 시퍼렇게 행실하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제 마음가짐도 완전히 변했어요. 알고 보니 그때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내주었던 10,000원은 자신의 엄마 생일을 위해 맛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겠다며 최대한 모은 돈이었다고 해요. 용돈으로 받은 돈일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값진 돈이었다고 하셨어요.
명절 때 받은 돈을 소중히 모아두었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두부조림과 미역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가지고 있던 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어려운 모습을 보고 자신이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돈을 기꺼이 내보였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더욱 감탄스러웠어요. 정말 훌륭한 따님을 두셨다고 입이 마를 때까지 칭찬했죠. 그날은 과거의 우리의 인연을 이야기한 뒤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간식도 서로 나누고 공원에서 배드민턴도 즐기며 저녁까지 근처 고깃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작별했어요. 다음에도 다시 만납시다고 약속을 잡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녀석도 항상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동갑이지만 나이보다 어른스러운 누나와 함께 놀면 너무 즐거웠다고 해요. 그 후로도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만나면서 여러 곳을 놀러 다니고 원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 차로 같이 가기도 하고 마트에서 대용량 제품이 필요하면 함께 사서 각자 집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등 어른끼리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어요. 소개를 받은 분께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지내며 성격과 잘 맞고 잘 어울렸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점점 정이 들었고 아이들도 저희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아빠가 만약 재혼한다면 그런 분과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미묘하게 저희 두 사람을 응원해준 적도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도 딸이 10,000원을 받았을 때부터 제가 좋은 어른이라고 느껴졌다고 해요. 그분과 엄마가 앞으로 함께 할 삶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허락은 나지 않지만 반대도 듣지 않았으니 이제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서로의 삶을 합치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그리고 저희도 사람들을 모아 결혼식을 크게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서 작은 장소를 예약해 야외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내내 즐겁게 지내려고 해요.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반지도 다시 맞추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집도 새로 구했어요. 얼마 전부터 이사를 하여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과 둘만 있을 때는 남자들이라 그런지 어색함이 흐르기도 했지만 여자분들이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듯 하더라고요. 혼인신고서도 새로 작성했고 얼마 뒤에 있을 식만 치르고 나면 이제 주변에서도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방문해 주실 분들도 많지 않아 그날 받은 축의금은 모두 우리가 봉사하는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으로 계획 중이에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무척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친한 남매로 지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게는 똑부러진 든든한 딸이 생길 것이라 하니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새로운 삶의 장에는 좋은 남편이 되고 본받을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밌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